1974년 8월, 대한민국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습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울린 총성, 그리고 영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진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강돌고 있었죠. 사람들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인천 송림동의 어느 좁은 골목에서는 국가적인 비극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사적이고도 원초적인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이어진 처절한 비명소리. 그날 밤 일가족 5명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당시 형사들이 마주했던 차가운 현실과 수사의 기록을 함께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바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8월 17일 밤 19시 50분, 인천은 덥고 습한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끈적한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자리를 설치며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 앞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던 그 시각, 송림동의 주택가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말이죠. 그 정막을 깬 것은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찢어놓자 인근 주민 몇몇이 잠에서 깼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는 단순한 다툼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도의 공포에 질렸을 때 내지르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살려! 단말마의 비명은 짧게 끊어졌고 그 뒤를 이어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깨지는 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1970년대, 치안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던 시절, 한밤중에 남의 집 일에 끼어든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이틀 전 발생한 국가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골목을 타고 흘렀고 누구도 감히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약 20분 뒤, 인천경찰서 상황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김순경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송림동인데요. 옆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 접수 즉시 인천경찰서 강력반 형사들과 기동순찰대가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지만 형사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폭행 시비이길 바랐습니다. 당시 경찰 병력의 상당수가 영부인 서거와 관련된 경호 및 치안 유지 업무에 차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직감은 늘 불길한 예감을 동반하곤 합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베테랑 형사 최 반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습한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경찰차가 송림동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차량 진입이 어려워 형사들은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저 멀리 대문이 반쯤 열린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만 유독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최 반장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열린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랫줄은 끊어져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화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덥고 습한 여름 공기에 섞인 비릿하고 묵직한 철 냄새. 바로 피의 냄새였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진입한다. 조심해. 최 반장의 낮은 지시와 함께 형사들이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루로 올라서는 순간 손전등 불빛이 비춘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가재 도구들은 모조리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명, 2명, 거실에, 방 문턱에,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 그들은 마치 인형처럼 기이한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평범했던 한 가정이 누군가의 억눌린 분노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시신들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영원한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40대 가장 박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총 5명.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했을 가족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도구조차 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현장에 굴러다니는 깨진 병 조각들이 흉기로 사용된 정황이 역력했습니다.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폭발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구석, 어둠 속에서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사들이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쓰러져 있는 가족들 틈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최 반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현장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야만 이 지옥 같은 밤에 일어난 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생존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의식은 오락가락하는 듯 했습니다. 생존자가 이송된 후 남겨진 형사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현장을 다시금 둘러보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많았습니다. 분노, 광기, 그리고 우발적 충동. 현장은 범인이 얼마나 격앙된 상태였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하기 전 최 반장은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닥 위로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거실을 휘젓고 다니다가 뒷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도주 경로였습니다. 이놈, 멀리 못 갔어. 이 정도 난동을 부렸으면 제정신이 아닐 거야. 최 반장은 뒷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뒷문은 야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샛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이 깔린 샛길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누군가를 삼킨 듯 조용했습니다. 범인은 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긴 그 수많은 흔적들이 결국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떠난 이들의 눈물처럼 비는 현장의 붉은 흔적을 씻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오늘 밤의 참상은 결코 씻겨나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반드시 이 그림자를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깨진 유리 조각, 붉은 발자국, 그리고 생존자의 흐릿한 기억뿐입니다. 과연 형사들은 이 어둠 속에서 범인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천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새벽 1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비극적인 현장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늘은 무심하게 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송림동의 그 주택 앞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고 푸른 빛을 번갈아 쏘아대며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고, 현장 감식을 위해 도착한 과학수사대 요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우비를 입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응시했습니다. 1974년 당시의 과학수사는 지금처럼 첨단 장비나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로지 형사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증거, 그리고 발품이라 불리는 끈질긴 탐문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빗물에 증거가 씻겨 내려갈까봐 형사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식반원이 다급하게 최 반장을 불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최 반장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물컵이나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청량 음료병과 소주병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감식반원의 보고는 간결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나 현관문, 창문 어디에도 강제로 뜯거나 부수고 들어온 흔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거나 혹은 피해자 가족이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집 안의 상태였습니다. 서랍장이 뒤집히고 옷가지가 나와 있었지만 귀중품을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광란의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현금 폐물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이건 원한이거나 아니면... 최 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강도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범인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장소였습니다. 범인은 무언가에 극도로 격분해 있었고 그 분노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병 조각들은 범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물건을 우발적으로 집어들어 사용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뒷문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선명한 족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붉은 액체가 묻은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감식반원은 조심스럽게 자를 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략 250mm에서 260mm 사이, 운동화라기보다는 고무신이나 낡은 단화 종류로 보입니다. 밑창의 문양이 거의 닳아 있어요. 밑창이 다른 신발, 그리고 거침없는 보폭. 범인은 젊은 남성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발자국은 거실을 헤집고 다니다가 망설임 없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집안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도주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집 밖에서는 형사들이 우산을 쓴 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들 때문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기 전에 수상한 사람을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소리라도... 형사의 질문에 바로 옆집에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자정쯤 되었나? 갑자기 옆집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길래 부부싸움을 하나보다 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큰 소리가 나긴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잘 안 들렸는데 무시하지 말라는 둥, 내가 우승냐는 둥.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어요. 무서워서 나가보지는 못하고.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담배가게를 하는 노인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놈이 후다닥 뛰어가더라고. 비도 오고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지. 근데 옷차림이 좀 이상했어. 허름한 셔츠 같은 걸 입었는데 비틀비틀하면서도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더구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형사들은 진술을 종합해 나갔습니다.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 피해자 가족과 면식이 있거나 적어도 이 동네 지리의 밝은 자. 금품 목적이 아닌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도주 방향은 뒷산 쪽 혹은 인근 판자촌. 새벽 유시 30분. 수사본부가 차려진 인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고 상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영부인 피격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해 뜨기 전까지 잡아. 무조건 잡아야 해. 신문 배달되기 전에 범인 신병 확보 못하면 우리 다 옷벗을 각오하라고. 과장의 고함 소리가 형사과를 울렸습니다. 최 반장은 현장에서 무전을 받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범인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최 반장은 뒷문 밖으로 이어진 족적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은 젖은 흙바닥에 드문드문 이어지다가 골목 어귀의 시멘트 바닥에서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저 위쪽,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과 그 뒤로 이어진 야산. 전 대원, 이 구역을 이잡듯이 뒤진다. 놈은 멀리 못 갔어. 옷에 그 난리가 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리 없다. 분명 근처에 숨어 있거나 걸어서 도주 중이다. 형사들은 2인 1조로 흩어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유일한 생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그가 혼미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대기 중이던 막내 형사가 공중전화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방장님,
생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헛소리 같긴 한데 이 씨라고 했답니다. 이 씨가 그랬어 라고요. 이 씨, 송림동 일대에 사는 이 씨 성을 가진 젊은 남성.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최 반장은 즉시 관할 파출소에 주민등록대장을 요청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평소 주버르적이 심한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명단이 올라왔지만 형사들의 눈길을 끈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판능, 당시 27세.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술만 마시면 동네에서 시비를 걸고 다닌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직전 그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갔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판능의 집으로 간다. 당장! 최 반장과 형사들은 순찰차에 올라타 사이렌을 끄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이판능의 자취방. 그곳에 그가 있다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이 비어있다면 그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길고 긴 추격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경찰들이 이판능의 낡은 자취방 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이 눈짓을 보내자 건장한 형사 2명이 동시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고함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듯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구석, 허물벗듯 던져놓은 옷가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붉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빙고! 범인은 이판능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도주한 것입니다. 시간 차이는 불과 30분에서 1시간. 놈은 아직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름 이판능, 나이 27세, 키 160cm 중반의 왜소한 체격. 지금부터 인천경찰의 모든 공권력은 이 한 명의 남자를 쫓는 데 집중됩니다. 과연 그는 이 빗속을 뚫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판능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가지와 낡은 운동화.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사들이 찾아낸 유일한 등대이자 동시에 이 참혹한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명백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을 잃은 밥그릇과 빈 소주병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격에는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좁고 누추한 공간이 바로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괴물이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에 뭉쳐진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옷에서 풍기는 비릿한 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최 반장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범행 직후 이곳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만큼의 판단력은 남아있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급하게 도주하느라 증거를 인멸하지 못했을 만큼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감식반, 이거 당장 수거해. 그리고 집주인 불러와. 잠시 후 잠옷 차림의 집주인이 벌벌 떨며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성인 집주인은 방 안의 광경과 형사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방에 사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판능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인가 8인가 막노동 일을 하는 청년인데 평소 행실은 어땠습니까? 집주인은 마른 침에 삼키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엔 말도 없고 얌전해요. 월세도 제때 내고. 그런데 술만 마시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을 해칠 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해칠 위인이 아니다. 형사들은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웃들은 늘 범인을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두운 본성은 알코올이라는 기폭제를 만나는 순간 예고 없이 폭발하여 평범한 이웃을 잔혹한 포식자로 돌변하게 만듭니다. 이판능 역시 그런 부류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처지의 비관, 그리고 술.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시한폭탄이 되었고 그 폭탄이 하필이면 오늘 밤 옆집을 향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판능의 신원조회를 실시했습니다. 1947년생 27세. 특별한 직업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 정과는 없었지만 인근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훈방 조치된 기록이 몇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판능은 깡마른 체구에 광배뼈가 도드라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광기를 형사들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 인천경찰서 수사본부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자 수사의 속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서장은 즉시 가포 비상령에 준하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은 들어라. 용의자 이판능 27세, 키 165cm, 마른 체격. 마지막 차기는 알 수 없으나 평상복 차림일 가능성이 높음.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으니 발견 즉시 검거하되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 당시 대한민국에는 야간 통행 금지, 통금가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범인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법은 존재하지 않는 법. 오히려 텅 빈 거리는 도망자에게 은밀한 이동 통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이판능의 예상 도주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놈은 차가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끊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다리로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 반장이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첫째, 사건 현장 뒤편의 만석산. 산세가 험하지 않고 숨을 곳이 많아 도피처로 안성맞춤입니다. 둘째, 인근의 인천항 부두. 배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거나 복잡한 컨테이너 사이에 숨을 가능성. 셋째, 서울로 향하는 국도변. 가장 유력한 건 산이다. 형사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30분 내에 이동했다면 멀리 가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둡고 은밀한 곳, 즉 산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 산속은 추적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던 생존자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하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환자가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옆집 그 남자라고요.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은
이판능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쇠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판능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할 확정된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동대 의계중대를 만석산 입구에 배치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우비를 입은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들고 산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판능, 자수해라! 포위됐다! 확성기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뿐,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놈은 쥐새끼처럼 산속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사들의 예상을 비웃으며 이미 포위망을 뚫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각 택시회사로부터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경찰서죠? 아까 새벽 10시쯤에요. 숭이동 로터리 근처에서 어떤 남자를 태웠는데요. 이 남자가 좀 이상해서요. 당직 형사가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어떤 남자였습니까? 인상착의를 말해보세요. 젊은 놈인데 옷이 비에 젖어서 축축하고 무엇보다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도 나는데 뭔가 비릿한 냄새가 섞여서,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주안역 근처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돈도 던지듯이 주고 내리더니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안역, 만석산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놈이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를 가로질러 역 주변으로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경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일까? 최 반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력을 분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산을 계속 수색할 것인가? 그는 제보가 들어온 시각과 이판능이 자취방을 떠난 추정 시각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놈입니다. 택시를 탔다면 주안까지 이동이 가능해. 최 반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타격대 일부는 만석산 포위를 유지하고 강력반 전원은 주안역 일대로 이동한다. 놈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튀려는 속셈이다. 역 주변 여인숙과 쪽방촌을 샅샅이 뒤져. 새벽 4시,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범인은 그 인파 속에 섞여 유령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경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형사들은 주안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형사들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판능이라는 이름 석자가 인천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죄책감에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을까요? 그때 주안역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순찰 중이던 형사의 눈에 수상한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 광대뼈가 튀어나온 마른 얼굴, 그리고 퀭한 눈동자. 이판능이었습니다. 형사의 손전등 불빛이 이판능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춘 그 짧은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공포와 살기로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야생동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형사가 "거기서!" 라고 외치며 손을 뻗기도 전에 이판능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잡아! 저놈이야!"
형사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이판능은 주안역 뒤편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생존 본능만이 남은 그의 두 다리는 빗물 고인 웅덩이를 거침없이 차고 나갔습니다. 지원 요청, 주안역 빗골목, 놈이 도주한다! 형사는 호루라기를 불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인근을 수색하던 다른 형사들과 기동대원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일제히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서 다급한 발소리와 저쪽이다! 막아! 하는 외침이 빗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한 지점을 향해 조여드는 형국이었습니다. 이판능은 익숙하지 않은 지리 탓인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형사들의 기세에 눌린 것인지 막다른 골목과 뚫린 길을 오가며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으려다 미끄러져 흙탕물에 뒹굴었고 쌓여있던 연탄재 더미를 무너뜨리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가 그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요했습니다. 최 반장이 이끄는 본대 역시 무전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원 토끼몰이 대형으로 상기한다. 놈을 한 곳으로 몰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최 반장의 지시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이판능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체력이 고갈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쫓기는 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공포는 폐를 짓누릅니다. 반면 쫓는 자들은 조직적이고 냉정합니다. 이 승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 20분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이판능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안동 변두리에 있는 한 폐가 폐공장 부지라는 기록도 있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가 몸을 숨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놈이 저 폐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두에 섰던 형사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반장은 즉시 손을 들어 대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궁지에 몰린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판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위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싸라.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폐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건물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리고 창문이 모두 깨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그곳은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형사들은 권총에 선을 올린 채 숨을 죽이고 건물을 주시했습니다. 최 반장은 확성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이판능, 넌 포위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순순히 나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장담 못한다. 확성기 소리가 건물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침묵.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기에 형사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건물 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판능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번쩍이는 경찰차의 불빛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와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몸을 덜덜 떨며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술 기운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자유로운 세상의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그를 살인마라고 부를 것이고 법은 그에게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손은 흙과 빗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붉은 흔적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최 반장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판능아, 너희 어머니 생각 안 하냐? 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나와서 죗값 치르고 인간답게 마무리해라. 3분 준다. 3분 뒤에는 우리가 들어간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일까요? 아니면 체념한 것일까요? 건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곤봉을 고쳐주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약속한 3분이 다 되어갈 무렵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힘없이 걸어 나오는 왜소한 청년. 이판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텅 빈 눈동자. 방금 전까지 인천 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잔혹한 범죄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확보해! 최 반장의 외침과 동시에 형사 2명이 달려들어 이판능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그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탄식이었을까요? 찰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 20분, 사건 발생 4시간 30분 만에 범인이 검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너를 인천 송림동 일가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형사가 미란다 원칙,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착되지 않았지만 고지 의무는 존재했습니다. 그를 읊조리는 동안 이판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와 비릿한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역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 몰려들었던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성난 민심의 파도가 호송차를 뒤흔들었지만 이판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호송차는 경찰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인천의 새벽 풍경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옆에 앉은 형사는 이판능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명의 생명을, 그것도 일가족을 몰살시킨 이 작은 체구의 남자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응? 왜 그랬냐고?
형사가 참지 못하고 묻자 이판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는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비겁한 변명일까요? 이제 수사는 제2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 흉기의 행방,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백열등 아래서 형사들은 이판능의 입을 열어 진실을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1974년 8월 18일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인천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의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천정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만이 윙 하는 미세한 소음을 내며 방 안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했습니다. 밤새 피어댄 형사들의 담배 연기, 땀 냄새, 그리고 피의자 이판능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악취와 술전내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거북한 상태였습니다. 이판능은 철제 의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왜소한 체구는 수갑이 커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작 저런 놈이 혼자서 5명을?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 반장은 이판능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밤샘 수사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이판능을 쏘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판능의 자취방에서 압수한 피 묻은 옷과 낡은 운동화가 증거물 봉투에 담벼 놓여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줘. 최 반장의 지시에 막내 형사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이판능의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습니다. 이판능은 목이 타는지 허겁지겁 물을 삼켰습니다. 물이 들어가자 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판능,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최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판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불안하게 굴릴 뿐이었습니다. 네 옷, 네 신발,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기억이 안 난다는 헛소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네가 그 집 담장을 넘어서 거실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해칠 때 정말 아무런 기억도 안 난다고 할 셈이냐? 형사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자 이판능의 몸이 움찔 튀어올랐습니다. 묵비권이나 변호사 같은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 취조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심리적인 틈을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가 죽인 사람들 누군지 아냐?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꿈 많던 학생들이었어. 네가 그들을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를 그냥 미치광이 살인마로만 기억할 거다. 억울한 게 있으면 말을 해봐. 도대체 왜 그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려올 때쯤 이판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해? 누가?
어떻게? 이판능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마침내 그날 밤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형사들을 허탈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도 사소하고 그래서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판능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자격지심이 가득 차 있던 그는 술만 들어가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던 중 피해자 박 씨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 대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아저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판능의 진술에 따르면 마당에 나와 있던 집주인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판능을 보며 혀를 차거나 혹은 젊은 사람이 술을 왜 저렇게 마셨나 라는 식의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피해자가 말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이판능의 뒤틀린 내면에서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날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눈빛이었어. 순간 이판능의 뇌관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소 억눌러왔던 열등감과 분노가 알코올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골목 구석에 깨진 유리병 조각과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양손에 쥐고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습니다. 왜 날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런데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닥치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그는 더 흥분했고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해친다는 자각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눈앞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맹목적인 충동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간헐적 폭발장애의 증상이자 주치폭력의 가장 끔찍한 형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들 쓰러져 있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이판능의 고백이 끝나자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한 관계도 금전 문제도 치정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주관적이고 찰나의 감정이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최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이라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냐? 네 그 썩어빠진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일가족을 몰살시켜? 최 반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박탈감과 허술한 치안,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분노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회적 배경도 이 끔찍한 사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서 작성을 담당하던 서기가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이판능, 피해 망상 및 주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함. 타자기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마치 망자가 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판능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방금 전까지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자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미 늦었다. 형사들은 이판능에게 조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종이 위를 꾹 눌렀습니다. 그 붉은 자국은 그날 밤 현장의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로써 인천 성림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범인이 자백했으니 그 진술을 뒷받침할 현장 검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이 기다리고 있을 현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과연 그는 유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취조실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사들의 뒷모습은 범인을 잡았다는 승리감보다는 지독한 씁쓸함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9일 오전, 인천 총림동의 좁은 골목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한여름에 뙤약볕이 내리쬐며 땅바닥의 습기를 증발시켜 찜통 같은 더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내뿜는 열기는 날씨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분노, 바로 울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알려지자 인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 일가족을 해쳤다. 이 믿기 힘든 범행 동기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영부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그 슬픔을 분노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피의자 이판능의 현장 검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란 범인이 범행 장소에서 당시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경 2개 중대를 배치하여 골목 입구부터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인파는 경찰 저지선을 위협할 정도로 거셌습니다. 살인마를 내놔라! 저런 놈은 재판할 것도 없다. 당장 우리 손으로 심판하겠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호송버스가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포승줄에 묶인 이판능이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매넌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의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와 공개 수배가 우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이자 군중의 고함 소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계란과 소금, 돌멩이가 경찰 저지선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최 반장은 이판능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지 마. 그리고 네가 한 짓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보여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형사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이판능을 둘러싸고 간신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취재진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눈빛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판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형사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는 멍한 눈으로 깨진 화분과 널브러진 빨랫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 자신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곳이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휘하에 재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피의자. 여기서 피해자를 처음 봤다고 했지? 서봐. 이판능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신음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디 서 있었나? 이판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판능은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범행 도구였던 유리병 조각과 돌멩이를 줍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며 집 안으로 뛰어드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눅들어 있던 그가 범행을 재현하는 순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날 밤의 악마가 다시 빙의된 듯 했습니다. 집 안에서의 재현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방에서 어떻게 흉기를 휘둘렀는지 덤덤하게 재현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형사 대역을 맡은 경찰관이 쓰러지는 신용을 하자 그는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사관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범행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잔인하게 목표물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5명의 가족을 차례로 제압하는 과정을 몸이 건조하게 반복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애들까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그 외침에 이판능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소리나는 쪽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자각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원망스러운 것일까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판능이 다시 대문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들은 공봉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어떤 시민은 경찰차 바퀴 앞에 드러눕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판능을 향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 반장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 앞에서의 무력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를 심판하겠지만 떠난 5명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호송버스가 군중을 뚫고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뒷차 창으로 멀어지는 송림동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판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의 소외감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주취 감형,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제명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술김에 그랬다. 이 말은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본성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변명일까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했고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판능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잔혹한 범죄자에게 어떤 정의를 내렸을까요?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이판능.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삶일까요? 아니면 예정된 죽음일까요? 1974년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뜨거웠던 8월의 비극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인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송림동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고인 이판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살아남은 유가족의 친척들이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눈물로 짓물러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이판능은 수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의 광기는 사라지고 그저 왜소하고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개정선언과 함께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최악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가족 5명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평소 사회에 대해 품고 있던 삐뚤어진 반감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폭발한 반사회적 테러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는 현장 검증 사진과 부검 결과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공격했는지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이판능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 그 두 글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변호인의 차례였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시 이 끔찍한 범죄를 변호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었다는 주변의 증언을 참작하시어 그가 참여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 술. 이 단어들이 나오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술 먹고 죽이면 죄가 없냐? 내 자식 살려내라!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소리쳤고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도 주취 감형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여론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을 위해 이판능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판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고 기일.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시도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범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복했던 한 가정을 파멸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판능, 사형.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사건의 종결을 알리는 소리이자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통곡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판능은 판결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형사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판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곧 확정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서울구치소, 당시 서대문 형무소 혹은 이후 이전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명찰, 사형수를 뜻하무를 단 이판능의 수감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거나 벽을 보고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교도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 후회가 피해자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6년, 사건 발생 2년 뒤 어느 쌀쌀한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구치소의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도관 여러 명이 이판능의 감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판능, 면회다. 나와. 사형수들에게 새벽 면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판능은 읽고 있던 성경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일반 면회실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장, 사형 집행장, 삶과 죽음의 경계선. 집행장에 들어선 이판능은 마지막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혹은 신부님의 집도하에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입회검사가 물었습니다. 이판능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 세상에 가서라도 그분들께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곧이어 집행관들이 그의 얼굴에 흰 천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굵은 밧줄이 그의 목에 걸렸습니다. 찰컥. 바닥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이판능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1974년 여름, 인천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송림동의 악마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29세. 5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않고 혹은 무용고자로 처리되거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쓸쓸히 화장되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는
송림동 살인범 형 집행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범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남겨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 그리고 친척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웃의 분노를 강제하지 못했는가? 술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폭력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1976년 겨울, 이판능의 사형 집행과 함께 인천 송림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형사들은 또 다른 사건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그날의 참극도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문서고 한 구석,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 남겨진 이 사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사건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범죄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던 범행 동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다. 이판능이 진술한 이 한마디는 당시 수사관들조차 말문을 막히게 했던 너무나도 사소하고 허무한 이유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기 없는 범죄 혹은 현대적 용어로 묻지마 범죄의 초기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눈빛빛이 트리거가 되었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판능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화약고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도시는 팽창했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박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전전하던 이판능에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쌓여온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간헐적 폭발장애와 결합하여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억눌려 있던 공격성이 알코올이라는 통제불능의 요소를 만나자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그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범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취 감형에 대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이판능은 체포 직후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기차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형법 체계에서도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사법부는 단호했습니다. 술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오히려 평소 억눌린 폭력성을 발현시키는 촉매제였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깎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국민들의 법감정은 폭발했을 것이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주치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들이 나오며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반세기 전 송림동 사건의 판결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신 것 또한 본인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붕괴와 무관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성림동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습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한다는 70년대의 정겨운 골목길이었지만 그날 밤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선뜻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흉악범이 날뛰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전 이판능이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전조 증상을 보였을 때 지역사회나 공권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와 위협 행동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판능이라는 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했다면 그날 밤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이제 시선을 피해자들에게로 돌려봅니다. 우리는 범죄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로 범인의 서사나 수사 과정에 집중하느라 피해자들의 삶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평화롭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버지, 가정을 지키던 어머니, 그리고 미래를 꿈꾸던 아이들. 그들은 누군가의 이웃이었고 친구였으며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처형된 후에도 남겨진 생존자와 친척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범인의 잔혹함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송림동 골목은 50년의 세월이 흐르며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집들은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리던 비와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억울한 외침은 역사의 기록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1974년의 이판능 사건은 급변하던 한국 사회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뉴스에서는 이유 없는 분노 범죄가 보도되고 이웃 간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수사기법은 첨단화되었지만 인간 내면의 어둠과 소외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천 송림동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일가족의 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예방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타인의 우주를 파괴하는 행위.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통해 1974년 그 여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5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생존자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의 땀방울과 끈질긴 추적이 있었기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그날의 기록.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잊혀가는 사건들을 꺼내어 그 속에 담긴 진실과 교훈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치 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 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이상 사건 파일을 덮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